JMS, 정명석의 이니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JMS라고 하면 정명석의 성범죄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정명석은 희대의 성범죄자이지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선교회, 즉 JMS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정명석 개인의 일탈 행위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범죄에 직접 가담을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으로 정명석을 비호했고, 누군가는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지속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로 인해서 JMS의 추악한 실체가 우리 사회에 더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이에게는 충격을 주었고요. 어떤 이에게는 질문을 던졌고, 어떤 이는 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졌죠. 모든 것을 걸었던 분들 중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들 노출이 되셨는데 두 분과 함께 JMS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교수님 그리고 조성현 PD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개인적으로 인사 먼저 한번 좀 해주시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네. 사실 김도영 교수님이 수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저는 뼛속 깊이 문과거든요. 사실 소위 말하는 수보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사실은 수학 중에 뭘 가르치실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뭐 네. 미분기하기라고 하는 분야 중에서 네.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관련된 분야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로렌츠 기하. 네, 그렇죠. 예.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시고, 조성현 PD님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타파하고 PD수첩에서도 계셨었죠. 네. 뉴스타파는 MBC가 6개월 동안 파업을 한 기간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노조 조합원의 신분으로 가서 일을 좀 하나 그래서 네. 거기에서 뉴스타파를 제작하는 걸 거의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서 파견의 형태로 다 해서 한 1년 반 정도 네. 뉴스타파에서 일을 했었고, 네. 나머지는 뭐 입사를 했던 곳도 MBC 시사교양국이었고 네.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해왔죠. 그 옛날에 PD수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발 형식이 강하잖아요. 그럼 네. 이런 종교적인 것들도 좀 다루셨던 적이 있으세요? 제가 조연출 혹은 PD를 하는 과정에서는 종교단체를 다뤘던 기억은 MBC 안에서는 없었던 걸로. 예. 사실 되게 좀 극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MBC 종교교회 비판 정당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해서 MBC를 많이 비판들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그렇고 어쨌든 뭐 두 분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만 JMS 안에서는 일명 뭐 얼마 전 PD님 보여주신 문서 보니까 4대 악인, 사실 제가 여기 낄 급은 아니고 왕사탄 두 분 그리고 이제 뭐 그의 준한 뭐 이렇게 그런 식인데, 그 보니까 4대 악인 뭐 악평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두 분 아무래도 이런 방송이나 그다음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위협을 당하시고 또 어려움들을 당하셔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모든 것을 거시고 사실은 이 과정까지 오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MS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정명석의 성범죄라고 하는 게 일탈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범죄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정명석의 성범죄를 들을 때 이게 시간 순으로 나열이 안 되다 보니까 파편적으로 정보만 들어와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지, 저렇게 저질렀지, 저 나라 가서 저렇게 했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정명석의 다양한 그 엽기적 성범죄 행태, 요걸 시간 순으로 뭐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뭐 최초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소위 말하는 타임라인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언론이나 또는 형사사건화돼서 공론화됐던 것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대략 한 41년 전이죠. 1984년. 네. 저도 초등학생일 때입니다. 이때 이제 현대종교라는 잡지에 정명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대생의 폭로 수기가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수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폭로된 최초의 사건. 제가 아는 한은.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지금도 그 수기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종교가 존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84년도에 성추행이 공식적으로 폭로가 됐었고, 1987년에는 정명석이 형사 고소를 당합니다. 피보호자 간음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했고요. 네.
그랬더니 정명석의 반응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 피해자를 비방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 피해자를 일컬어서 통일교로부터 400억을 받기로 하고 나를 허위 고소한 거다. 이렇게 또 400억이면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대로 짓거리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가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명석이가 이제 피보자 간음 성범죄하고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피해자는 정명석하고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당시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네네. 고소 취하면 무조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든요. 그런데 통일교로부터 400억을 받기로 거짓 고소를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정명석이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네. 재판이 진행 중에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서 그것도 또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니까 공소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미 40년 전에 정명석이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피해자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비방을 했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한 12년 정도가 지나죠. 1999년 1월이 되면은 서울에 사는 탈퇴 여신도 황량을 네. 납치를 해서 중앙대 근처에서 납치를 해서 충남 금산으로 폭행을 하면서 끌고 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황량이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황량을 구출한 경찰에 의해서 사건 발생이 알려져서 1999년 1월 7일이죠. 아침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사건 네. 발생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JMS 측에서 황량에게 5천만 원을 제공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5천만 원 합의는 단순 납치 폭행으로 지금도 5천만 원이 큰 돈인데 그렇죠. 네. 26년 전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정명석에 대한 성범죄도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99년 12월이죠. 황량 납치 사건으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니까 피해 여성 2명이 용기를 내서 정명석을 다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친고죄 고소시효를 지났다 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고요. 네. 2000년에 돼서는 이제 피해 여성 7명이 친고죄 고소시효 6개월은 넘었기 때문에 네. 형사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해자 7명이었는데 그중에는 일본인 여성이 1명이 있었고요. 네. 또 그중에는 자매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전원 승소했습니다. 네, 네, 네. 특히 자매 3명의 사건을 보자면은 큰언니부터 해서 대학생 때 성폭행, 재수생 때 성폭행, 그다음에 고등학생 때 성폭행, 이게 미성년 때 네, 네. 이게 전부 다 법원 판결로 인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해서 2억 2천만 원을 지불하라라는 선고가 2003년에 났습니다. 그 당시 22년 전에 위자료로 1억이라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네, 지금도 네. 그런 액수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 네. 그래서 정명석이는 이 자매들에 대해서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됐고 또 대법원에 상고하고 나서는 정명석이가 그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전부 다 네. 피해 배상하고는 소를 취하게 만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정명석이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자매들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1년 후인 2001년에는 이제 해외 도피하던 정명석이가 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 여대생을 또 성폭행을 합니다. 그 한국인 여대생은 결국 한국에서 신도를 소위 말해서 보내주는 그렇죠. 개념인 거죠? 정명석이가 해외 도피 중에 여자들이 보고 싶으니까 네네. 한국에서 미모의 여성들을 보내라. 제가 듣기로는 400명 가까이를 부른 걸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국인 여대생 1명을 성폭행을 했고 그래서 그 여대생이 한국으로 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드디어 친고죄 고소시효 6개월 안에 들어오는 여성이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소 중지가 됐는데 네. 정명석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같은 해에 JMS 여자 목사 2명이 위증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아, 네네.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또는 피해자들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대 1명, 30대 1명 여자 목사 2이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인 선서를 하고 네. 나는 정명석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정명석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네. 라고 했지만 정명석이 그룹 섹스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증인이 나타나서 음. 그 여목사 2명이 위증으로 기소가 됐고 네. 그래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1년으로. 위증으로요? 위증 네, 혐의로. 그래서 전과가 하나도 없는 20대, 30대 여자들을 법정 구속을 할 정도라면 네, 네. 그리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할 정도라면 판사님이 얼마나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걸 네.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방금 그룹섹스라는 더러운 단어를 썼지만은 네. 이 그룹섹스라는 단어는 그 판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네. 피고인들은 그룹섹스하고도 부인했다. 사실 정명석 관련된 사건의 판결물들을 보면 방송 불가의 수준의 그렇죠. 단어들이 네.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같은 해 2001년 11월에는 대만 일주간이라는 그 주간지가 네. 표지에다가 대대정대 백위여생, 사교주 유관 대대정대 백위여생 해서 사이비 교주가 유혹해서 대만대 정치대 100여 명의 여대생을 간음했다라고 타이틀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주간지가 기폭제가 돼서 대만의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들었어요. 네. 모든 일간지, 주간지, 방송 다 달려들었고 결국에는 그 당시 대만 총통이죠. 천수이벤이 한국에 와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전부 다 보도가 되면서 네. 대만의 올해의 10대 뉴스 3위에 정명석 성폭행 문제가 이제 랭크인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명석이가 대만에서도 100명이 넘는 여대생을 성폭행했다. 또 2002년 9월에는 계속해서 아까 말레이시아 사건으로 정명석이 기소 중지됐는데 네네. 계속 해외 도피하다가 그렇죠. 네. 2002년 9월에는 이제 홍콩에서 여권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갔다가 네. 당신 기소 중지자니까 한국 돌아가라 하면서 여권을 몰수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총영사관에서 정명석에게 여행자 증명서를 끊어줄 테니까 귀국해라 그랬는데 정명석은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다고, 예.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로 지내게 되는데 불법 체류자로 지내던 2003년 2월에 또 한국에서 쌍둥이 자매를 불러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명석이가 아파트에서 쌍둥이 자매를 한날 1시에 한 침대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쌍둥이 여동생이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니까 이 정명석이 한 말은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 하면서 계속 성폭행을 했다고 판결문에 기재가 돼 있죠. 네. 2003년 7월에 이제 마침내 홍콩에서 쌍둥이 자매 성폭행한 지 5개월이 지나서 정명석은 마침내 불법 체류자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다가 네. 이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네. 됐고 중국 본토로 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이제 정명석을 추적했던 엑소더스 회원들 또는 그 가족들이 이제 정명석의 추종자들이죠. JMS 목사, 네, 네, 네. 강도사, 전도사 등에게 이제 끔찍한 테러를 당해서 네. 많이들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 4월이죠. 중국 본토로 밀항을 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자 신분이었던 정명석이가 중국 본토에서 또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태권도부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해서 여신도들이 한국으로 겨우 어렵게 탈출을 했고 네. 정명석은 위조 여권으로 몽골로 도피를 했다가 다시 위조 여권으로 중국 본토로 입국을 해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2007년 5월에 정명석이 북경에서 검거가 됐죠. 네. 중국 공안에. 그래서 2008년 2월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돼서 말레이시아 사건, 홍콩 성폭행 사건,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정명석이가 출소를 했는데 네. 징역 10년을 살면은 반성을 좀 해야 될 텐데 이 정명석이가 반성을 할 인간이라면 인터폴 적색 수배자 신분의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겠죠. 나오자마자 또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10월에 홍콩, 호주 국적의 피해 여성 2명을 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네, 네. 그 후에 이제 또 한국인 여성을 또 1명 성폭행한 것으로 해서 그 3개의 피해자 1명 사건으로 이제 징역 17년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네. 지금 대전교도소 복역 중인데 그 사건 외에도 지금 1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정명석은 계속 대전법원에서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 또 3명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사건만 네, 지금 네.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을 세밀히 들여다보면은 정명석의 성폭행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다는 그렇죠. 거. 네. 자매들을 성폭행하라고 네. 자매를 한 침대에서 성폭행하는 짓도 이 인간한테는 그냥 일상다반사인 일이고 네, 네.
미성년자 성폭행했다는 거는 이미 20년 전에 판결로 확정이 된 일이고 네. 그래서 이 정명석의 성폭행은 너무나 엽기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타임라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파편적인 정보가 많아서 이게 정명석 개인의 뭐 몇 번의 일탈 행동이 아니고 8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뭐 해외로 정명석이 도피하는 와중에 여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조금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외국 같으면은 이게 10년으로 말이 안 되고 이게 몇천 년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중간에 합의한 친구들도 있고 또 아까 공소죄가 되기 전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 10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JMS 안에서 벌어진 정명석의 일탈 행동이 아니기 위해서는 방조하고 더 나아가서 협력하는 조직적인 문제였고 실제로 조사 단계에서 뭐 교수님 워낙 많이 경험하셨지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를 통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사사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부가 형사, 수사 이거 줄여서 이제 사사부라고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체를 PD님이 사사부란 이름을 처음 아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사사부라는 명칭은 원래 존재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교수님한테도 이미 많은 얘기를 계속 취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 처음 만나 뵙고 네. 이제 스터디인 하듯이 저한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들이 이제 배워 나왔던 스터디를 하셨군요. 네네. 나중에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사부라는 언급을 다시 하게 됐죠. 그 네네. 이유는 뭐였냐면 JMS 내에 있는 네. 대외협력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쵸, 네. 대외협력국이라는 조직은 말 그대로 정명석 교주가 사고를 치면 네.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기를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네. 그것을 무마하고 은폐하는 일을 담당했던 조직이라고 은폐. 조직원들이 스스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접근을 해서 네. 뭐 많은 정보들을 빼가고 그런 일들을 했던 조직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탈퇴를 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고 왔던 외장하드라는 게 있었고 그 안에서 네. 말로만 듣던 사사부 원들을 바보같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들을 또 자기네 대외협력국이 사사부원들의 개인 정보들 그 안에다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네, 네. 적어놓은 정보들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저희가 특정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마치 비문처럼 적어놓았지만 네. 뭐 보고라는 내용으로 몇 월 며칠 보고 뭐 이땡땡 무슨 여성 네, 사사부원이 네, 네. 뭐 어디까지 진급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 어떤 은혜를 내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사부원이 예.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 네. 진급해서 네. 네, 그리고 주수호, 장로 네. 뭐 어디 무슨 동대문서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서 네. 사건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이 사건에 대한 사적 청탁을 하고 왔다 라든가 등등의 내용들이 계속 적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네. 사사부라는 조직이 존재하면서 네. JMS를 위해서 활동했던 내역들이 네.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만 해도 통일교와 뭐 이전 정권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하나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원들이 네, 네. 사이비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공론화하면서 알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정명석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서 사사부원이라고 확인을 했던 사람들은 30명 정도의 인원이지만 정명석은 자기가 앞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150명의 사사부원들이 오늘 모였다라고 하면서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사사부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사사부라는 존재는 아주 옛날부터 네. 있었던 거고요. 사사부뿐만 아니고 교수님에게 뭐 여러 가지로 고통을 선사했던 뭐 무슨 검사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군인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 직원 뭐 등등 뭐 말할 거 없이 되게 많은 조직의 여러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JMS 신도로 존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그들만의 문제였을까? 숫자로 보자면 신도의 숫자와 그
그러니까 충성심으로 보자면 또 다른 더 큰 조직들도 많이 있는데 그 신도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됐죠. 그 나눈 생존자다 보면서 그 사진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 부원들이 정명석을 중심으로 해서 무릎 꿇고 있잖아요. 사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게 사람들은 되게 충격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정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네, 정복을 그 입고 사람들 중에 네. 제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 경찰대를 네.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왜 꿇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보호했을까요? 네. 저는 영화에만 나오던 이야기가 실제로 그렇죠.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까 군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교수님 그 군인들도 꽤 많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 정복 입은 군인들이 정명석에게 격려하는 그런 사진도 아마 인터넷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탈퇴자가 그 방송에 나오지만 정명석을 위해서 정명석 그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정명석을 지킬 거냐, 뭐 국가를 지킬 거냐 이런 식의 뉘앙스에서 자기는 정명석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급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네. 교수님하고 제가 최근에 만났던 군인에 대한 이야기 뭐 특정되지 않게 잠깐 네, 하자면 세 개의 사관학교 중에 한 곳의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곳은 용산이에요. 그런 사람이 탈퇴를 해서 저희랑 만났고 네.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은 네. 만약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신이 믿는 메시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네. 그분은 당연히 선생님을 선생님이죠. 예, 보호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방금 얘기하신 많은 사람들 신도인 군인들이 도열해서 네. 정명석에게 격려를 하고 사열을 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선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뭐 군인들도 동원할 수 있다. 모랭이까지 공공연하게 돌아섰으니까. 그렇죠. 사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끔찍한 일인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네. 끔찍한 일인데 그 끔찍함에 비해서 우리 네. 사회가 이것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통일교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화가 났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캄보디아에 ODA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국가에다가 줄을 대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한 거잖아요. 여기가 너무 짜증이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별로 분노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우리가 익숙해졌나? 그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아직까지 사이비 뒤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사람들이 이걸 과연 그냥 종교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또 한 가지로 너무 뭐 이슈들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실제로 JMS 신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도들에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유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 단계나 검찰의 수사 단계나 뭐 법원의 판결 단계에서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특별히 교수님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중에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좀 기억나시는 거 몇 가지 있으세요? 제가 직접 겪은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2003년에 저희 아버지가 테러를 당하셔서 경찰이 이제 범인들 검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메일도 감청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명한 JMS 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명석이 징역 10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을 때 등기상으로 JMS 대표 명단에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삼보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문성천이라는 사람이죠. 저희 아버지 테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죄명은 살인 예비 음모. 왜 그러냐 하니까 경찰이 이메일을 감청을 하니까 예비역 육군 대위인 신도가 이 문성천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네. 작전명을 여우사냥이라고 했더라고요. 여우사냥. 여우사냥. 네. 그 민비 살해할 때의 작전명이 그게 여우사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우사냥을 해놓고는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이제 저를 일컬어서 필요시 제거하겠다. 이젠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겠다. 여우들이라 하지만 여우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하겠고 마지막도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성천이 이 사람한테 900만 원을 송금한 것까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살인 예비 음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님은 발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성천은 살인 예비 음모와 그 900만 원을 보냈는데 또 자기 돈으로 안 보내고 교회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횡령.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예비역 육군대위가 도청을 필요하니까 도청기를 살 돈도 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청기를 구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3개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네. 나중에 기소될 단계에는 이제 이 살인 예비 음모가 빠집니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왜 빠지나. 그때 수사검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도영 씨, 나는 법률가의 양심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살인 예비 음모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해라. 그래서 저도 뭐 그분 말씀을 받아들였죠. 네. 제가 법률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1년 후에 그 검사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자신이 과거에 저에게 했던 말을 까먹으신 모양이에요. 이분이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김도영 씨 그거 있잖아. 문성천. 그 살인 예비 음모를 기소를 안 한 게 그 부인이 세계 무슨 여성협회 회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기소 안 했거든. 기억나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저에게 했던 말과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기억에. 그렇죠. 저에게 무슨 말인지 기억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성천의 부인도 JMS 신도고 네. 둘은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축복식은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죠. JMS 안에서의 네, 결혼식이죠. 네. 그래서 그 여자는 지금도 아주 큰 규모의 화장품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들어가 있고 네, 네. 뭐 신라 면세점이나 이런 곳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샹플이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네. 그 화장품의 대표이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성천이라는 사람은 살인 예비 음모로 기소가 안 됐는데 네. 나중에 정명석이 중국을 도피할 당시에 이제 문성천이가 정명석의 도피를 다 도와줬습니다. 네. 도운 게 아니고 뭐 같이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지만은 중국 CCTV에도 방영이 됐지만은 정명석의 도피처에는 지하 땅굴까지 파놨어요. 007 작전하듯이. 네, 네. 그걸 다 비밀 땅굴을 만든 게 문성천입니다. 네. 그래서 문성천이 정명석이 중국에서 구속되고 나서 문성천도 구속돼 가지고 거기서 징역살이를 하고 네. 중국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을 때 이미 한국에 있는 판사님은 문성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인 도피 혐의로. 네, 네. 그래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고 이제 이 사람이 또 구속 기로에 섰는데 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저에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서초경찰서로 좀 와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갔더니 어젯밤 저한테 빨리 오라고 하던 그 수사관이 네, 네.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김도영 씨 당신은 피해자도 아니고 고발인도 아니니까 진술하지 마십시오. 증거 제출해도 받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길래 제가 하도 황당해서 당신이 지금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요. 사람 가지고 노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무안하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검사한테 전화가 왔다 아침에. 네네. 그래서 김도영 씨 당신은 피해자도 아니고 고발인도 아니니까 진술 받지도 말고 증거 제출해도 받지 말라고 검사한테 연락이 왔다. 네, 네. 안 믿기면 검사한테 직접 전화해 봐라. 그래서 제가 검사한테도 전화를 해서 한번 따져봤죠 직접. 네, 네. 근데 그 검사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김도영 씨 당신은 피해자도 아니고 고발인도 아니니까 증거 내지 마라. 내도 안 받겠다. 근데 이 범죄인 도피라는 죄명은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가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피해자인 범죄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김도영 너는 증거 내지 맞아요. 말라니. 네. 이게 현직 검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전 그 얘기를 들을 때 귀를 의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뭘 의심했냐면 도대체 문성천이라는 애는 어떤 백을 가지고 있길래 그 당시 중국 정부는 문성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문을 한국 외교부로도 판결문까지 보내줬거든요. 네. 이런 일로 얘를 징역살이를 시킨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판결문이 외교부에 있다는 걸 검사한테 알려줘도 검사는 처벌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백을 쓰면 이 사람은 살인 예비 음모로 구속이 되는데 기소는 안 되고 네, 네.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있었고 중국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처벌까지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또 검사가 앞장서서 처벌 안 하려 그러나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2009년 얘기고 10몇 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씨가 네, 네, 네. 문성천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었다라는 네. 거를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문성천이가 정명석 출소 후에 문성천이 임채진 씨를 데리고 월명동까지 가서 정명석하고 같이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참 그때 그 정명석하고 임채진 그리고 문성천이 찍은 사진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감이 교차하셨겠어요. 그랬죠. 네. 근데 임채진은 정명석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임채진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인터폴 적색수배에서 맞아요. 체포를 네, 했고 네, 네. 그다음 임채진 씨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돼서 기소가 됐고 징역 10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국 거기 월명동까지 갔었다. 그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의 중요한 사건의 이제 핵심 인물하고 같이 사진이 찍혔다. 그뿐만이 아니고 전자발찌찬 성범죄자였죠. 그쵸. 그 당시에. 네, 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다. 전직 검찰총장이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네. 참 부끄러워요. 이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손이 네. 오그라들고.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뭐 커넥션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제가 재미있게 기억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사사부 리스트에 나오는 네. 이땡엽이라는 경찰에 대해서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릎 꿇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시냐라고 여쭤봤는데 교수님이 기억했던 게 저는 이름이 충격이었어요. 저희 그 엑소스 2003년이었을 겁니다. 네. 아까 2003년 7월에 이제 저희가 홍콩으로 정명석 불법 체류자 시절에 가서 체포가 되게 만들었죠. 불법 체류자. 네, 네. 그래서 그 작전은 원래 하여튼 2002년부터 이제 저희가 홍콩에 가서 수배 전단을 뿌렸어요. 정명석이 네. 이제 좀 괴로우라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인터넷에다가 정명석의 범죄를 폭로하는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네. 그걸로 이제 JMS 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주소지인 그때 아마 서대문 경찰서였을 거예요. 네.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조사를 받고 이제 수배 전단을 가지고 홍콩으로 갔죠.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 금지가 되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피고소인 조사 받았고 그 후에 수배 전단을 들고 홍콩으로 갔는데 그 후에 이제 다시 경찰관이 이제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갔더니 그분이 이제 조사받는 중에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관이 자기를 체포해서 유치장에 넣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런답니까? 그랬더니 고소 피의자 신분으로 네. 출국해서 홍콩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근데 그러면 진작에 기소중지 처분도 안 해놓고 그렇죠. 네. 출국금지 처분도 안 해놔서 해놓고, 대한민국 네. 국민이 떳떳하게 자기 여권 가지고 출국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네. 무슨 체포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한두 시간 후에 이제 실제로 유치장에 넣지는 않고 그냥 풀어줬죠. 네. 아마 유치장에 넣을 건덕지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근데 바로 그 경찰관이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땡엽이라고 하는 네. 경찰관이 네, 서대문 네. 경찰서에 있는 이게 제임스 신도였다는 신도였던 거. 거군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처음 알게 됐으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예전에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사사부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그 사람이 몇 번 등장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신도를 겁박했던 것처럼 뭔가 일들을 했겠죠. 보고서에서 많은 은혜를 그렇죠. 내려준 네. 사람이고 많은 은혜. 많은 은혜를 내려준 네. 사람으로 언급이 네. 됐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네네. 매우 많은 그렇죠.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사사부 케이스가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네네. 숨어 있는 건들은 얼마나 많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JMS 신도가 벌인 사건 혹은 뭐 정명석에게 영향이 갈 만한 사건이 있으면 항상 등장하는 대전에 있는 어떤 한 경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경찰대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항상 대전 쪽이에요. 대전 쪽에. 근데 그 사람이 정명석이 구속이 되고 난 뒤에도 둔산 경찰서까지 유치장까지 찾아와서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보호를 하려고 했던 일이 네.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금산경찰서장에게 네. 따로 사적인 청탁을 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아. 네, 정명석이 거주하고 있는 금산경찰서장에게 네, 네, 뭔가 사적인 청탁을 했다는 내용들이 네. 나오기도 하죠. 그냥 계속해서 그 경찰들은 이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가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뭐 교수님이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JMS로부터 집중적으로 고소를 당할 때가 있었는데 정명석이 출소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한 1년 남겨놓고 이제 대학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테니 JMS의 위장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렸더니 그 JMS가 했던 위장 그 행사들 포스터 각 저작자들이 다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저작권 위반. 사실 그건 저작권 위반 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당연히 불기소가 됐죠. 근데 몰랐는데 항고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항고 기각이 됐어요. 자, 근데 항고 기각을 했던 검사가 수개월 뒤에 있던 또 다른 저작권 위반 불기소 된 사건을 항고를 받아준 거예요. 재수사를 내린 거예요. 재기수사를.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똑같은 사건인데 한 건은 항고를 기각하고 어떻게 하나는 재기수사를 내릴 수 있냐. 그래서 그 검사에게 여러 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면담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라고 했더니 검사님이 저를 쓱 보시더니 쓱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불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 고검이 한직인데 거기서 좀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검사가 뭐 누구를 만났다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신도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서는 좀 뒤집고 시간 끌고 그러다 보니 이게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가 전혀 안 되는 그러니 제일 지금 우리가 얘기할 뭐 예를 들면 메이플 녹음 파일 복사된 것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그런 행동을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메이플의 어떤 성범죄 그 정황이 담긴 그 사실이 담긴 그 중요한 녹음 파일인데 그게 유출이 되면 2차 가해가 이뤄질 게 너무 뻔하고 실제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메이플 본인도 그걸 제발 복사해 주지 마라 JMS 측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그걸 복사를 허용해 주고 심지어 그걸 가져가자마자 변호사들이 그 신도들을 불러다가 들려주고 2차 가해가 진행되는 사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도대체 저 사법부는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JMS 사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공권력을 쥐고 있는 많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명석을 보호해 오는 역할을 한 경우를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최후에 결국에는 그들이 처벌받는 모습도 봐요. 그러니까 이 뭐 검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면직이 되죠. 면직 검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소라는 경찰은 현재 직위 해제, 뭐 대기 발령 정도긴 하지만 지금 대기 발령 상태. 대기 발령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송치를 당한 상태예요. 기소까지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송치 당한 상태. 어쨌든 계속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판사들은 처벌받지 않죠. 그렇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매우 큰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자기네들이 메이플에 대한 녹음 파일을 복사해줘 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파일이 유출돼서 변호사도 기소를 당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다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던 그런 결정을 해줬던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 앞으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죠. 동시 이 교수님은 그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주피디님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판사들은 지금 그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죠. 과거에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라는 3명의 판사들이 검사님의 반대도 묵살했고 피해자 변호인의 3차례에 걸친 의견서 제출 그리고 메이플이 직접 국제전화로 한국재판부에 전화 걸어서 울면서 호소를 해도 전부 다 무시하고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그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자 변호인한테 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같은 논리라면은 그 누구죠? 그 엽기적인 성범죄자 텔레그램에서 N번방 조주빈 조주빈이 같은 논리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내가 만든 그 성착취 영상 수백 개 달라. 그러면은 이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3사람들은 그래 그 수백 개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용납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벌이고도 아무 책임도 안 져요.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돼야 생각해요. 되겠죠. 왜냐하면은 네. 판사라고 해서 법정에서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고 소리를 빽지르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명제 뒤에서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원림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런 전횡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시민사회 감시거든요. 요즘 최근에 권성동 씨와 네, 네. 통일교와 통일교, 관련된 네.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죠. 네. 그랬더니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정치 정당이 그 국힘이 아닌 경우에는 네. 그분들은 계속해서 국힘의 권성동과 네. 통일교를 되게 악마화하면서 그쪽을 욕하고 있어요. 오늘 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제가 몇 년 동안 보면서 한농복구에 한동국교회, 네. 예, 아시죠? 뭐 창기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네, 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는 것을 맞아요. 네. 그냥 용인하는 그런 교리를 만든 곳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종교 단체의 사건을 변호하는 일에 네.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 네. 이자 변호사 출신이었던 진선미 씨,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변호해도 되는 일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매번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도 대꾸 한번 하지 않는 네. 제이 씨라는 전직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댓글을 다 달렸던데. 아니 그렇게 모두가 특정하고 있는데도 네. 말 한마디 뻥끗하지 않는 사람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공식적으로 이름을 거론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공식적으로 이름을 거론해도 그 사람은 대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뭐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사이비 종교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네. 왜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성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왜 이들이 정치권과 계속해서 결합하는가?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이비 네. 종교는 돈을 갖고 있고요, 사람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단체는 정치권에서 보기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단체예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교주가 시키는 대로 얘 찍어 하면 얘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누구를 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네. 종교단체 특히나 사이비 종교단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요? 음. 계속해서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결탁한 결과가 요즘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저희가 보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 단체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JMS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창 이슈가 되니까 JMS 성범죄 뭐 방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아청법에다 개정안이거든요. 뭐냐면 성범죄를 저지른 그것도 심지어 대법원까지 확정된 성범죄자는 뭐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특별히 청소년이나 이런 것, 심지어 PC방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종교기관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와서 똑같이 교회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왜 그럼 종교기관 그리고 사실 저는 성직자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종교인, 성직자, 종교기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일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좀 개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다 필요하대요. 근데 결국에는 표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지 않겠냐. 결국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현타가 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으니 요거 지나가고 좀 잠잠할 때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주 한마디에 이만희 한마디에 10만 명 이상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걸 과연 사이비종교 그 정치인들이 그런 사이비종교의 그런 특성을 과연 무시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특히나 지방에 네.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네. 사이비 종교 단체와 토 세력 혹은 뭐 지방의 경찰이나 뭐 지역에 있는 공권력이 결탁하는 문제를 어떻게 네.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문제도 제가 이제 진지하게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여러 번 떠들었습니다만 금산 경찰서에서 네. 그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월명동이라는 장소에서 그러니까요. 매우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나왔어요. 40년. 그랬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금산경찰서는 자기네가 스스로 수사해서 정명석을 고발하거나 정명석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한 적이 제가 아는 바로는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심지어 그 금산경찰서에서 자기네가 이첩을 받았던 외국인 신도가 정명석을 고소한 네네네.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금산경찰서로 이첩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그 여성 신도의 신분만 드러났어요. 얘가 네. 고소했다는 사실이 그날
위에 그걸 보고받아야 되는 경찰보다도 먼저 JMS 신도들이 네. 먼저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뭐 이런 일이 거기서만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즌 1에서 다뤘던 특정한 종교 2000에 자리 잡고 있는 사이비 종교예요. 네, 네. 그 사이비 종교 사건을 제가 취재하고 났더니 갑자기 그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저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네.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냥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문 하나 달려 있지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밖에서 보면 외부인들은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모든 외부인들이 들어가도 되는 장소에 들어갔고요. 다 갔다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청 경찰서는 네. 저를 불러서 그리고 저희 같은 스태프들을 모두 다 불러서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그냥 조사도 그 비디오 녹화가 되는 곳도 아닌 다른 장소에 데리고 가서 하더라고요. 네.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랬는데 밖에서 보니까 갑자기 큰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저는 80년대도 아니고 지금 누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저거는 이게 설마 이거를 가지고 뭐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기소 의견으로 저를 송치한 일이 벌어졌죠. 네. 검찰은 그냥 이 사건을 뭐 무혐의로 네. 접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 하나의 사이비 종교가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 지나가는 과정에서 네. 한 지역에서 뿌리 내리는 과정을 겪고 나면 신도들도 거기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우리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일본의 천리교와 관련된 네. 천리시가 존재하잖아요. 네, 네, 한국이라고 그런 시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JMS 하면 금산을 떠올리는 것처럼 몇몇 군데들이 있잖아요. JMS 금산이 이렇게 이제 많이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할까.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정명석이 어쨌든 성범죄를 저지르고 10년을 살고 왔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으면 그걸 즉각적으로 정명석부터 데리고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소를 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괴롭히듯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정명석은 거의 수개월 아니었습니까? 거의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이 안 됐죠. 네. 맞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두 분 그리고 특별히 또 메이플의 수많은 어떤 노력과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17년이죠. 17년. 그게 양형 기준으로 17년이 최대라서 그런 거죠. 양형 기준은 네. 19년입니다. 19년. 네, 네. 19년 6개월인가 19년 6개월. 그러니까 김병식, 이의석, 박상호 그 사람들은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바로 네, 네. 2월 달에 출소해서 3월인가 4월부터 메이플을 성폭행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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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죠. 이 누범 기간에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성폭행을 한 이런 범죄자 네. 그리고 반성도 안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네, 네. 자기의 죄를 인정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뭐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한 적 없었고 네, 네. 오히려 피해자를 돈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죠. 뭐 동성애자라는 저 2차가 등 엄청 많이 온갖 했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방을 했음에도 네.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들은 네.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죠. 아마 그래서 네.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심정으로 그 성범죄 현장 녹음 파일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 과정들이 어쨌든 이제 메이플이 요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흔적이라는 책이죠. 저도 이걸 개인적으로 또 받기도 했지만 이거 인세가 피해자들 소송 비용으로 쓰인다고 저도 한 권 사긴 했거든요. 샀는데 생각보다 딱 받고 두꺼워서 좀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네, 네.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요 책을 우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저 책은 이제 네. 메이플이 네. 홍콩에 고등학생 졸업반 시절이던가요? 네. 아마 그때쯤부터 홍콩에서 어떻게 해서 JMS를 만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전도 방식에 걸려들어서 세뇌가 됐는지 네.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또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시 이제 돌이키게 만들었는지 네. 그 사람들의 그 세뇌 수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놨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솔직히 고백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너무 일반 사람 힘들죠. 경우에 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그렇죠.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징역 17년이 확정될 때까지 메이플이 겪었던 그 안에서의 일들 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또 힘들었던 일들 네, 네. 그런 일들 다 기록을 해둔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비 종교를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매 좀 해주시면 좋겠고, 동시에 또 피해자들의 또 소송 비용에 또 쓰인다고 하니까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 저 책을 사시면서 JMS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수님께서 쓰신 잊혀진 계절 네, 책들을 또 같이 구매해 주시면 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JMS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께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은 많으니까 그거 말고 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좀 PD님께 좀 여쭤보면, 그때도 뭐 그런 얘기를 좀 주셨어요. 나는 신이다 만들면서 뭐 팀원 중에 한 분은 뭐 하혈을 하시기도 하셨다라는. 맞아요. 까먹고 있었어요. 너무 일들이 많으니까. 네, 네. 맞네요, 그래서 맞네요. 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좀 끝까지 이끌고 가실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끝까지 안고 가는 게 맞는데 저는 네. 심지어 그때 그러니까 경험도 없다 보니까 네네. 계속해서 저희 팀의 정보는 새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가기보다는 네. 의심하면서 갔죠. 저들이 그렇죠. 신도인가. 네네네. 네, 계속해서 모든 정보가 다 털려나가고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같이 갔다라기보다는 이 중에 누가 도대체 신도지?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그럼 있으면서 더 괴로울 것 갔던 같아요. 이거 으쌰으쌰하면서 상황이었어요.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의심을 많이 했던, 네. 이제 와서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김우현이라는 PD, 네. 저희 같은 저랑 동갑인 같은 PD 한 명이 있는데 네. 네. 그 PD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의심해서 미안하다. 네. 그 얘기를 했던 날은 정확하게 스파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는지를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네네. 사람에 대해서 의심했던 말을 미안하다, 내가 의심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닌 나는 알았다라고 하고 그거를 최근까지도 저한테 맨날 이제 네. 화가 나면 아, 그렇게 그때 의심하더니 그러지 지금까지도 그러느냐라는 네, 얘기들을 네. 하죠.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우선순위에서 밑바닥으로 내팽개쳐 놓았던 것들 중에서 그 저희 스파이들이 갖고 왔던 외장하드를 보면 네. 교수님은 예전에 교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교수님네 집까지 가가지고 도청기를 달아놓고 뭐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JMS와 관련된 반대되는, 그러니까 네. 반 JMS 활동을 했던 여성 신도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되게 네. 그쪽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여성 신도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과 관련된 파일들이 묶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여성 신도의 집을 찾아가서 집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일하는 곳에 가서 그 남편의 가게를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남편의 차도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친정 엄마의 집까지 찾아가서 또 그 집에서 가족들의 사진과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몇 년이 안 지난 사건이에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성천 네네네. 살인 예비 의무로 구속됐던 문성천이 900만 원 주고 그 예비역 육군 대위가 한 짓이 바로 그거예요. 네. 저희 엑소스 회원들 집에 가서 잠복해 있다가 집도 찍고 집에서 나오는 저희 회원도 찍고 막 20년도 더 전부터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냥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한 거죠. 지금 한 명뿐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네. 스토킹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근데 몇 년, 4년, 5년이 지나니까 네. 이제는 그냥 그래도 나 지금까지 멀쩡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네. 저에게 벌어질 일처럼 느껴지니까 불안감을 심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다독이고 안심시켰던 방법이 뭐였냐면 교수님은 멀쩡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수님 멀쩡하니까 나도 멀쩡하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죠. 교수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나요?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안심하고 집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도 벌어지는 얘기라는 걸 사람들이 그렇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팀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음. 안에 스파이가 존재하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이걸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신 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네. 교수님한테 제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왜 그 아버지도 테러를 당하시고 음.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에게 전적인 지지도 받기 힘들고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교수님이 열받잖아요. 너무 나쁜 놈이니까요. 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저는 저거는 답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해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나쁜 짓도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도 요즘은 이제 악에 바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겠다. 그건 내 아이들이 살 세상까지도 망치는 일이겠다. 끝까지 싸운다라는 네.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죠.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선 조금씩 교수님의 마음이 네. 교수님이 그때 그냥 네. 하셨던 말이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저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싶은 생각이 그럼 교수님 열받아서 말고 또 다른 동력들이 몇 개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열받은 거 외에는 네. 뭐가 있겠어요? 아니 저도 네.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차 타고 오다가 창밖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상 정명석을 죽을 때까지 이제 못 나오게 만들었고 보니까 제가 정명석을 처음 알게 됐을 때가 20대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희끗해지는 50대가 됐고 네. 제 청춘이 다 지나갔다 싶은 생각이 오늘 비 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서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이건 역시나 열받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나쁜 놈들이라서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쓰러지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네. 이런 개개인의 성격 저는 뭐 제 성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으로 자랐고 저는 스스로가 모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난 돌이 정 맞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은 모난 돌이 가가지고 싸우면서 뭔가 없애야 되는 대상들의 흠집을 내기도 하고 교수님은 저랑 좀 반대로 좋은 집에서 아주 잘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그 모남 때문에 아니면 제가 성격이 얼마나 유한 반대로 메이플이나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살기 좋지 않은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세상에서 살기 좋은 사람들은 동글동글하고 거악과 맞섰을 때 피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보통 지혜롭다 혹은 똘똘하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똘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숫자가 많아지고 늘어나고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나쁜 놈들이 하나씩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뭐 우리 많이 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해서 바위가 결국 깨지는 걸 보셨다라고 저 책의 추천사에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 이거는 공권력이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공권력이. 근데 이 문제를 열받으신 분들이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권력이 했어야 되는 문제를 이걸 거의 사명처럼 자신의 교수님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청춘을 바쳐서 그래서 저는 그 단대 신문에 나온 기사도 봤거든요. 학생들에게 청춘 때 이러지 말고 뭐라도 의미 있게 하고 살아라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완전히 진짜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바위치기를 하셨고 그 바위에 결국 균열이 일어나고 심판이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판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과정들 이걸 왜 개인들이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메이플이 한국에 오기 전에 메이플이 홍콩에서 앉아서 아버지하고 사촌 언니하고 같이 있고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면접을 받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두 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아버님이 저희한테 한국에 내 딸을 보내겠다. 당신들 딸 있냐? 라는 것도 물어보셨어요. 그날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딸이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몇이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내 딸을 한국에 보낼 테니 너네들 딸처럼 여기고 그리고 무사히 홍콩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이 저도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그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같이 회의했던 세 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그렇죠. 모여있네요. 맞아요. 매불쇼 가면서 수미 쌍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그지. 뭐 사실은 뭐 메이플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두 분이 진짜 큰 역할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메이플한테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메이플이 이제 책을 쓰면서
조미든 목사님 얘기도 나와서 네. 제가 메이플한테 그랬죠. 너가 처음 연결된 게 조미든 목사님이라는 게 천만 다행이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이비 종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20년도 더 전부터 만나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사이비 종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모범적이시다라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메이플한테도 네가 처음 조미든 목사님하고 연결된 게 천만 다행이다. 다른 사람하고 연결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제가 그런 말을 메이플한테도 했습니다. 아이고, 더 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JMS랑 진짜 오랫동안 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JMS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비 종교들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단체가 좀 발생하는 또 교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원인이 좀 있을지 아니면은 이런 사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인식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네. 요즘 뭐 통일교나 신천지가 정권 인사들하고 이런 어떤 결탁이 있었다라는 게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사이비 종교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정권하고도 정치권하고도 결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떤 괴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사회적인 특성이 있어서 사이비 종교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건지 네. 이걸 생각을 해본 게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바라는 게 있다면은 앞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덜해지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정명석이가 84년부터 성범죄를 저질렀지만은 한 15년, 6년이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첫 처벌이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이제 친고죄 고소수요 6개월 안에 고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정명석이 징역 17년을 받은 것도 정명석이 교도소에 있을 때 친고죄가 폐지가 됐거든요. 저는 그 2013년인가 14년에 뉴스에서 성범죄가 친고죄 폐지됐다라는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정명석 넌 죽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20명 넘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걸로 지금 정명석이 재판 받는 것도 전부 다 친고죄가 폐지돼서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도적인 것도 좀 보완이 돼서 우리 사회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대처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두 분 뭐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한 말씀씩 주시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PD님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저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사이비 종교라는 것이 네. 특히나 그들이 공권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순간부터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되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있는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만 예전에 그 개인정보라는 것들을 빼돌리기가 조금 더 쉬울 때는 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JMS 직원들이 찾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제공을 해줬었어요. 네, 네. 네. 지금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죠.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다 알죠. 네.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을 때 애시당초 최초부터 그들이 일선에서 그 어떤 일도 그 일선에서 모든 것들을 방어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이비 종교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특정 직역에서는 근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소 사건, 금산경찰서 사건,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네. 나중에 언젠간 분명히 우리 사회가 네. 기생충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움직임을 빼앗기는 그러니까 영가시 네. 같은 그 사이비 종교에게 저희들의 모든 어떤 그러니까 주관 네. 뭐를 자아까지 다 뺏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정명석의 구속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ING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네, 네, 그렇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제 네. 개인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 싶어요. 네, 네. 2003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테러를 당하셔서 경기도 용인에서 테러를 당하셔서 분당 서울대학병원 응급진로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뼈가 함몰이 됐기 때문에 성형외과로 이제 그 입원을 하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운전 중에 테러를 당하셔서 이쪽에서도 이제 야구 배트로 아버지를 계속 충격을 가해서 간에 충격이 가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과 의사가 이제 간 수치가 높아서 전신 마취가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성형외과 주치의가 또 저희한테 와서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수술해도 됩니다. 내일 당장 아침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수술하자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 병문안 온 저희 회원이 저희 아버지 병실 침대맡에 있는 의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 자식이 제임스 신도라고. 그러니까 분당 서울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네. 신도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걸 이제 그때서야 알았죠. 왜냐면은 용인경찰서 강력반이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아버지 차량을 국과수에서 감식을 했는데 아버지 피 말고 다른 사람 피도 있다고 한다. 범인의 피인 것 같으니까 아버지 혈액 샘플을 달라. 병원에 얘기해서 네, 네. 받아달라. 알겠습니다 하고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간호사가 좀 있다가 오더니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한지 경찰로부터 사유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아니 내 피 내가 뽑겠다는데 네. 그때부터 좀 이거 뭐 왜 이러지? 이게 왜 그런 거였어요? 결국엔 수사 정보를 빼내려는 거죠. 네, 제임스 네, 신도가. 그렇죠. 네. 그리고 마취과 의사가 마취가 안 된다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진행한다. 진행하겠다라는 네. 거는 저희 아버지를 가지고 마루타 실험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뭔가요 이게? 그래서 그놈이 이제 제임스 신도인 걸 밝혀지고 나서 병원을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이제 여기서도 전신 마취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수술이 됐어요. 근데 이 인간은 바로 수술을 하려고 했고 병원을 옮겨서 전치 8주 진단서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임스 신도가 발급한 상해 진단서는 전치 4주입니다. 아, 이게 전치 4주와 8주는 테러범들의 형량이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이 인간이 왜 전치 4주를 발급했겠습니까? 네. 테러범 형량 낮추려는 맞추려고 하는. 메이플 사건 터지고 나는 신이다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전 유성에 있는 모 치과예요. 네. 그 치과에 치과 의사 3명이 전부 다 제임스 신도고 간호사, 치위생사 전부 다 제임스 신도입니다. 네. 그 치과의 정명석이 여러 번 와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또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 병원이 그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거였거든요. 네. 만약에 저나 조성현 PD님이 모르고 그 치과 가면은 이빨 다 뽑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의사에게 네.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네, 네. 저희가 그때 취재를 하는 과정에 전화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제가 매우 자주 들었던 똑같은 말을 저에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단체에서 탈퇴했고 탈퇴했습니다. 탈퇴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일이다. 음. 제가 이걸 보고 있을 매우 많은 신도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JMS를 탈퇴한다고 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본인이 저지른 죄가 감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안에서 저지른 죄는 결국엔 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래서 주비선이라는 친구도 저희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선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매우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왔고요.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프리뷰어 스파이들 전부 다 저희가 선처를 했을 뿐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범죄자들, 주소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상관없다고. 자기는 그 종교단체에서 나왔다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절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지금이라도 빨리 나오시길. 그리고 계속 그 안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도 제가 알고 있죠. 매우 많은 형태의 위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계시는 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행동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조피디님 잘 지적하셨고 저도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탈퇴가 과거 범죄의 면죄부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질렀던 범죄는 영원히 따라다는 거다. 네. 그 분명히 깨달으시라고 지금 제임스 신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사실 회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리적 회심이 있지만 도덕적 회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탈퇴를 했다는 건 우리가 탈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몸이 나온 것 이상으로 자기가 그 안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반성, 때로는 자기가 거기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또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신들의 진지한 반성이 되고 그래야 도덕적 회심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JMS는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교, 믿음, 신앙 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 행위였던 거고, 그리고 그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얽혀 있었던 문제, 또한 병리적 사회 구조 속에서 나온 문제임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한 발생한 피해자, 탈퇴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강렬하게 좀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던 게 메이플이었던 것 같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싸우고 대책해야 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연대를 하면서 건강한 방식의 좀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